다음 이 썸네일 재밌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굉장히 힘드시죠? 근데 사회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생활이 힘든 이유는 사실 그 업무 그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그 업무에 관여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나오기 때문이죠. 특히 위계가 있을 경우, 위계가 있고 그 위계에 내가 인정을 하고 그 인정을 한 상태에서 따라야 할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사회생활이 편한 사람은 정말 소수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북한에서도요, 엘리트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김정은이라고 하는 엄청난 독재자가 있고 그 독재자 주변에서 일을 하는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독재자의 독재 행위를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다른 대중들보다 더 많은 물질적 재화와 경제적 재화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대신 이 김정은이 원하는, 이 독재자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요, 이 북한 엘리트들도요, 김정은이 결코 쉬운 상사는 아닐 겁니다. 이 에드워드 골드린 같은 이 연구자는요, 현재 멜번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정치체제론에 입각해서 이 독재자는 엘리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독재자와 엘리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권력관계, 이 작동하는 일종의 게임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가장 재밌어 보이는 것, 김주애와 김여정 중에 누가 더 김정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에드워드 골드링이라는 교수님이 되게 재밌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권유합니다. 이 에드워드 골드링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북한에서 장석택과 이영호,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이래 가장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두 엘리트가요, 숙청당하는 데 어떤 정치적 동학이 있었는지 되게 재밌게 설명해주는 논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 이용호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지만 장성택은 되게 공개적으로 숙청이 되었죠. 근데 이 장성택이 숙청이 되는 과정이 되게 김정은에게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장성택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이라는 어떤 행위자, 그러니까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체제 외부의 행위자, 그것도 이 행위자가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아무리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엘리트를 숙청하고 제거하는데 힘이 들다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 분의 연구를 한번 보시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여러분들, 이 교수님은요, 현재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정치 외교학과 교수님을 하고 있는 쉬나 체스턴 그라이텐스라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흔히 어떤 체제 안에 부르주아가 있다면 이 부르주아들이 혁명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프랑스 혁명이 그렇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함께 간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는 한 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배적 사고였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권위주의 체제나 독재,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여러 체제가 붕괴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부르주아의 성장을 꼽기도 했었지요. 아니면 경제난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깬 독보적인 행위자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장쩌민이 통치를 하면서
삼계 대표론이라고 하지요. 중국의 공산당은 세 개의 행위자를 대표한다. 기존에 있었던 노동자와 농민뿐만 아니라 지식인, 그리고 자본가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에서 자본가를요, 정당에 넣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본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자본의 활동을 영위하게 해준다는 상징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문화대혁명 때요, 지식인과 자본가가요, 수정주의자라고 배척을 당하고 그 10년의 세월 동안 조롱을 당했고 그 물리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이 지식인과 자본가를 체제 내에 흡수를 시켜버리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그리고 자본가가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이 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혁개방을 더 속도를 높이는 일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한때 G2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지금도 과학 방면, AI 방면에서는 미국과 장을 견준다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의 성장, 이 부르주아의 성장이 꼭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런 부르주아 혁명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현재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생기고 나서 북한의 자생적으로 형성된 장마당에 정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북한도 이제 이 자본가들로 인해 이렇게 형성되는 이 장마당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자산을 축적한 계급이 생길 경우에 정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지 현재 20년이 넘어갔습니다. 아니, 이제 30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북한의 자본가들이 늘어나고 시장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 체제, 그리고 독재자 역시 이 자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그라이텐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북한 정권은 평양의 신흥부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요, 계속 장마당이 발전할 수 있게 자생적인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둘 것인가? 그라이텐스 교수는요, 요즘 북한이 다시 레이니즘,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가 정치 아래에 있습니다. 정체적인 논리에 따라서 경제 제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독재자는요,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했을 때 독재자가 통치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그 통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도 일부분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고요. 체제에 민중들이 불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경제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경제 성장을 하는 그 과정과 이 경제 성장으로 인한 실익이요, 독재자를 항상 경유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독재자가 항상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때 북한은 그러면 어떻게 경제체제를 만들어 왔는가, 이 그라이텐스 교수가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왜 이렇게 나서서 북한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한국도 독재를 경험했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 독재를 경험은 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독재가 같이 진행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독재 세력은요, 경제를 개발시켰다라는 명분으로 일종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데에 대한 면죄부를 조금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너무 못 살던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사실 북한이 한국보다 GDP가 1인당 GDP가 더 높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독재를 물리쳤지요. 한국 국민들이, 시민들이 나서서 독재를 붕괴시키고 저항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은요, 한국보다 더한 독재자들이 지금 3대에 걸쳐서 북한을 통치를 하고 있는데 왜 북한 주민들은 저항을 하지 않을까 궁금해 보지 않으셨나요? 이 실버스테인 교수 같은 경우는요, 헤브루 대학교의 교수님인데요. 북한에서도 나름의 저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저항, 그러니까 저항 자체를 헌법의 구성 원리로 인정을 해주고 저항을 통한 정치 과정을 인정을 하고 그거를 귀담아 듣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곳과 이 권위주의 체제, 폭력으로 모든 저항을 무마시키는 이 체제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때 선생님 앞에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서워서 껍벅 기죽어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했었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를 부리거나 대답을 건성건성 한다거나 무엇을 물어봐도 아예 대답을 하지 않거나 이런 방법을 구사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권위주의 체제에서는요, 침묵하는 것 역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나는 당신에게 반대합니다 라고 무서워서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치범으로 물려서 정말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저항이요, 고난의 행군 때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북한 주민들이 소리 소문 없이 저항하는 방법, 그들이 정치적인 생명을, 물리적인 생명을 잃지 않고 저항을 하는 방법이 이 시장의 발전과 함께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연구를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그 나우 인 노스 코리아에 있는 북한과 관련된 주요 논의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제가 북한의 국내 정치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북한의 외교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관련해서도 여러 연사들이 여러분들께 짧은 렉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북한학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해서 대만이나 폴란드에 있는 학자들이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북한이 파병을 했죠. 그 파병을 한 북한 군인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그 대응은 어떤지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은 있습니다. 다소 같은 민족으로서 마음이 아픈 부분은 파병을 한 북한 군인부터 선제적으로 저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른 잠재적인 파병국들의 파병 계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총 28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 나우 인 노스 코리아가요, 올해부터 시즌2를 시작을 합니다.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이 여태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연구자 아니면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 두 번째 시즌 같은 경우에는요, 북한에 대한 심시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요,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포스팅을 본 적이 있으시지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자료들은요, 개마고원을 여행하러 간다던가, 아니면 류경 호텔에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한 광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주영 체육관에서 콘서트를 한다든가, 그리고 백두산 천지에서 관광을 한다던가, 정말 많은 논의들을 꿈꾸던 그 희망들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고 북한 역시 이제 한민족으로 생각을 하지 않구나라는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실제 우리는 북한에 관심이 많고 통일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도적인 부분에서 잘 확인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시즌2에는 저희 연구팀과 함께 북한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심시티, 만약에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한 이후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면 어느 지역이 좋을까? 북한에 만약에 한국에 있는 농산물을 그대로 가져다 심을 수 있을까? 북한의 철도를 연결한다면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재밌는 상상들 말입니다. 여태까지 Now in North Korea 홍보 겸 현재 해외 북한 연구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